존엄한 죽음 현대 의료 시스템의 민낯과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 생명 연장의 대가. 우리는 생명의 불꽃을 끌어안는데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현대의학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시스템이 우리에게 마지막 고통까지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30년간 수많은 임종을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는 선우 어머님처럼 5년 전 급작스러운 뇌졸중 이후 기계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생명 속에서 투병의 길을 걸은 분들도 계십니다. 아들 선우 씨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의사소통은 불가능했습니다. 온몸에는 주렁주렁 선이 달린 채 차가운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선우 씨는 숨은 쉬고 계시지만 어머니의 영혼은 이미 병실을 떠난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존엄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도 링거액은 몸속으로 끊임없이 주입되어 폐는 물로 차올랐고 부풀어 오른 육체는 극심한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손발은 차갑게 식어갔지만 의료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의료 시스템이 정한 절차의 완수였을 뿐입니다. 이 차가운 시스템이 마지막 품격을 앗아갑니다. 병원에서는 이 진실을 결코 먼저 입에 담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은 병원, 그것도 중환자실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기계적인 소음과 낯선 환경 속에서 홀로 맞이하는 죽음이 진정으로 후회 없는 작별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지킨다고 믿었던 맹렬한 노력이 때로는 더 큰 고문이 될 수 있다는 처절한 진실을요. 의료적 개입을 무조건 신성시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단념하는 용기가 가장 깊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임종은 치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이 맺는 자연스러운 결실입니다. 이 결실을 억지로 미루려는 모든 시도는 고통의 시간을 연장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까? 후회와 고통만 남은 작별이었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깊은 생각을 댓글 창에 남겨주십시오. 일부 병원 시스템에 숨겨진 진실. 의료행위의 민낯 환자를 위한 최선인가? 병원 수익을 위한 절차인가? 여러분은 병원이 권하는 모든 치료를 과연 환자를 위한 최선이라고 믿습니까? 우리는 병원 수익 구조에 갇힌 불필요한 의료행위의 민낯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습관처럼 맞는 연골 주사. 이것은 관절을 재생시키기는커녕 단지 일시적인 진통 효과만을 제공하는 기만입니다. 너무 잦은 주입은 오히려 관절 조직에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말기 환자에게 시행되는 무의미한 치료들입니다. 혈압을 올리기 위한 강심제, 호흡을 유지하기 위한 기계,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튜브.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선우 어머님 역시 5년간의 뇌졸중, 투병 중 무수히 많은 불필요한 재활과 검사를 반복했습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한 시점에서도 재활병동은 희망 고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통증을 호소해도 이겨내야 한다는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머니는 매일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과잉 검사의 함정. 여기서 우리는 진단적 불확실성이라는 명목 아래 남발되는 검사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소한 의심만으로도 남발되는 CT 촬영은 어떻습니까? CT 한 번은 몸에 상당량의 방사선 피폭을 안겨줍니다. 흉부 CT 한 번이면 일반 흉부 엑스레이 350장 분량의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복부 CT는 그보다 더 많은 피폭량을 안깁니다. 병원들은 환자의 장기적 위험보다 단기적인 수익을 우선시하며
CT 촬영을 권합니다. 이익이 되는 검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방사선 노출의 누적 효과로 인한 암 발생 위험은 환자 본인이 떠안아야 할 몫입니다. MRI, PET-CT, 각종 혈액 검사들. 정말로 모든 검사가 필요했습니까? 아니면 단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병원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었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의료 행위 전에 반드시 이것이 내 삶의 질에 어떤 이득을 줄 것인가를 따져 물으십시오. 의료진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십시오. 특히 말기 환자의 경우 이 질문은 더욱 중요합니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에게 고통스러운 검사와 치료를 반복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마지막 날들을 평온하게 보내는 것이 훨씬 가치 있지 않습니까? 항생제 남용의 실체. 또 다른 문제는 항생제의 무분별한 사용입니다. 병원에서는 작은 염증에도 강력한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환자의 면역 체계가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말기 환자의 경우 폐렴이나 요로 감염이 발생하면 자연스러운 임종 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이를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환자는 며칠 더 살지만 그 며칠은 항생제 부작용과 싸우며 고통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설사, 구토, 전신 쇠약. 이것이 과연 환자를 위한 것입니까? 이부 연명 치료의 잔혹한 현실. 인공호흡기 편안함의 거짓말. 연명 치료의 가장 잔혹한 도구, 인공호흡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의사는 환자가 편해진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완벽한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는 목에 구멍을 뚫고 삽관을 합니다. 자연스러운 호흡 리듬을 거부하고 기계가 강압적으로 공기를 폐에 쑤셔 넣는 행위가 어떻게 편안할 수 있습니까? 뇌졸중으로 언어 기능을 잃으신 정희 어머님은 그 고통을 몸으로 비명 지르셨습니다. 선우 씨는 어머니의 가슴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를 때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호소하는 손짓을 보고 절망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지키려던 순수한 마음이 어머니에게 고통만 안겨준 것입니다. 인공호흡기 삽관 과정 자체도 극도로 고통스럽습니다. 튜브가 기도를 통과할 때의 이물감, 지속적인 압박감, 기침 반사의 억제. 환자는 말할 수도 삼킬 수도 자연스럽게 호흡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인공호흡기가 환자를 편안하게 한다면 왜 중환자실 환자의 80% 가까이가 극도의 불안과 선망에 시달리겠습니까?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비윤리적입니다. 심폐소생술 CPR의 비극. 심장이 멈췄을 때 시행되는 심폐소생술. 드라마에서는 극적으로 환자가 깨어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특히 고령 환자의 경우 CPR은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내장을 손상시키는 폭력적인 행위가 됩니다. 80대 이상 고령 환자가 CPR 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경우는 5% 미만입니다. 나머지 95%는 더 큰 고통 속에서 며칠 더 연명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부러진 갈비뼈의 통증, 뇌 손상으로 인한 의식 저하, 전신 장기 손상. 선우 어머님의 경우 가족들은 사전에 DNR, 심폐소생술 거부 서명을 해두었습니다. 이 결정이 없었다면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은 더욱 참혹했을 것입니다. 영양 공급 튜브의 딜레마. 환자가 음식을 삼킬 수 없게 되면 의료진은 비위광코를 통해 위로 들어가는 튜브 삽입을 권합니다. 환자를 굶겨 죽일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임종이 가까운 환자의 경우 신체는 더 이상 영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소화 기능이 멈추고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영양을 주입하면
구토, 설사, 복부 팽만 등의 고통만 가중됩니다. 비위관 자체도 극도로 불편합니다. 코에서 목구멍을 지나 위까지 이어지는 이물감. 환자는 끊임없이 튜브를 뽑으려 시도하고 그러면 의료진은 환자의 손을 묶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처우입니까? 투석의 무의미함. 심부전 환자의 경우 투석이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하지만 말기암이나 다장기 부전 환자에게 투석은 단지 고통의 시간을 늘릴 뿐입니다. 주 3회 4시간씩 진행되는 투석. 혈압 변동, 구역질, 어지러움, 근육 경련. 환자는 투석 테이블에 묶여 이 모든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마지막 날들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대신 병원 투석실에서 기계에 연결된 채로 이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진실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곧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미래입니다. 3부 존엄한 죽음을 위한 구체적 실천. 첫째, 가정 임종의 중요성. 가정 임종은 가장 인간적인 선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작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병원에서 쓸쓸하게 끝납니다.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중환자실의 차가운 인공 조명과 기계음보다 가정의 익숙한 품에서 맞는 죽음이 환자와 남겨진 가족 모두에게 압도적으로 높은 평화와 안정감을 줍니다. 캐나다의 한 연구에 따르면 집에서 임종한 환자의 가족들이 병원에서 임종한 환자의 가족들보다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집에서의 임종은 환자뿐 아니라 남겨진 가족의 심리적 건강에도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선우 어머님은 5년간의 병원 생활 끝에 아들의 단호한 결단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우 씨는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온 첫날을 잊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인공호흡기를 뗀 후에도 스스로 편안하게 숨을 쉬셨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 대신 집에서 끓이는 된장찌개 냄새를 맡게 해드렸습니다. 차가운 금속 손잡이 대신 손주들의 따뜻한 작은 손을 잡게 해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나무들, 귀에 들리는 새소리,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들. 이 모든 것들이 어머니에게 마지막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병원의 무미건조한 환경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가정 임종을 위한 준비 단계 생의 마지막 2, 3개월은 집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병원 이송이나 불필요한 연명 치료를 거부할 용기를 가족 모두가 공유해야 합니다. 첫째, 방문 간호 서비스를 알아보십시오.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전문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통증 관리, 상처 관리, 증상 완화를 도와줍니다. 둘째, 필요한 의료 장비를 준비하십시오. 침대, 산소 공급 장치 필요시, 통증 완화 약물. 하지만 이는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집을 병원처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셋째, 가족들의 역할을 분담하십시오.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므로 교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환자가 좋아하는 것들을 준비하십시오. 좋아하는 음악, 향기, 사진, 책. 비록 의식이 온전하지 않더라도 익숙한 것들은 환자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둘째, 자연스러운 죽음의 세 단계. 죽음이 다가오는 자연스러운 세 단계를 받아들이십시오. 첫 단계는 사회적 사망, 외부 활동 단절입니다. 환자는 더 이상 외출하지 않고 방문객을 만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철수 과정입니다. 둘째 단계는 생물학적 사망, 침상에 의존하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보내고 신체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배설 조절이 어려워지고 움직임이 최소화됩니다. 셋째 단계는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단계입니다. 현대의학은 이 단계에서도 억지로 영양 공급을 시도하며 생명을 질질 끌고 갑니다. 선우 씨는 어머니의 뇌졸중, 투병중 이 모든 단계에서 더 이상의 의료적 개입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어머니의 평소 소망을 지키기 위한 고독한 싸움이었습니다. 음식 섭취가 불가능해졌을 때 영양주사를 놓으라는 의료진의 권유를 가족들은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품격을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었습니다. 이때 의료진은 환자를 굶겨 죽인다는 비난의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이 죄책감과의 싸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단식과 탈수의 진실. 탈수와 단식은 임종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환자는 갈증을 심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뇌에서 엔돌핀과 케톤체가 분비되어 오히려 평온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강제로 수액을 주입하면 부종과 고통만 늘어납니다. 폐부종으로 인한 호흡곤란, 전신 부종으로 인한 불편함, 소변량 증가로 인한 빈번한 배설. 이 모든 것이 환자의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구강 건조함이 심할 경우 작은 스펀지에 물을 적셔 입술과 입안을 적셔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환자는 충분한 위안을 얻습니다. 사랑은 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사랑한다고 속삭여주는 것. 이것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가족들은 환자의 의지를 명확히 대변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주변의 시선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부 임종 징후와 대응. 첫째, 임종 전 신체 변화의 이해. 우리는 임종 직전의 신체 변화를 고통이 아닌 작별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임종 일주일 전부터는 의식이 희미해지고 혈압이 떨어지며 구강이 건조해지는 등의 징후가 나타납니다. 체온 조절 기능이 저하되어 손발이 차갑고 축축해집니다. 맥박이 불규칙해지고 호흡 패턴이 변합니다. 얼굴색이 창백해지거나 청회색으로 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환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냅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깨어 있어도 멍한 상태가 됩니다. 이는 뇌 기능이 서서히 종료되는 과정입니다.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소변색이 진해지고 때로는 하루에 한두 번만 배설하거나 아예 배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종 1000명 데스 레터의 이해. 임종 하루 이틀 전 흔히 임종 1000명 데스 레터리라고 불리는 가래 끓는 소리가 나타납니다. 이는 폐 기능이 쇠퇴하여 분비물을 처리하지 못해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이 소리가 환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는 이미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소리로 들립니다. 의료진은 이 소리를 줄이기 위해 흡인 석션을 시행하려 합니다. 하지만 흡인은 환자에게 고통을 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분비물은 계속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선우 씨 가족은 이 모든 징후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자연스러운 신호임을 교육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임종 1000명이 나타났을 때 가족들은 패닉 대신 고요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가세요라고 속삭였습니다. 이 순간 환자는 대부분 혼수 상태이므로 가족의 사랑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마지막 순간의 동반.
선우 어머님은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고요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병원으로의 무리한 이송이나 무의미한 처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호흡은 평화로웠습니다. 몇 번의 얕은 숨 후 조용히 멈췄습니다. 가족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평온함이었습니다. 병원에서라면 이 순간 경보음이 울리고 의료진이 달려와 CPR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밖으로 내몰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가족들이 어머니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쓰다듬고 이마에 입 맞추고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존엄입니다. 중요한 경고 패닉의 순간. 중요한 경고 이 임종 징후를 보고 놀라 병원으로 달려가면 그 즉시 연명 치료가 시작됩니다. 가족이 뭐라도 해달라고 요구하는 순간 모든 존엄은 사라집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면 의료진은 프로토콜에 따라 즉시 삽관, 심폐소생술, 수액 공급을 시작합니다. 가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스템은 작동합니다. 몇 시간 후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온몸에 선이 연결됩니다. 가족들은 제한된 면회 시간에만 잠깐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대화의 기회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따라서 가족 모두가 미리 합의해야 합니다. 임종 징후가 나타나도 병원으로 가지 않는다는 확고한 약속. 이 약속이 없으면 패닉의 순간에 누군가는 반드시 119를 부르게 됩니다. 오부 병원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의료 시스템과 재정 논리. 우리 사회는 죽음을 병원의 비즈니스 모델로 전락시켰습니다. 돈이 되는 곳으로 죽음을 외주화한 결과 우리는 마지막 품격을 잃었습니다. 병원 시스템은 환자의 생존 시간을 늘리는 것 자체가 목표입니다. 환자의 삶의 질이나 고통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윤리가 아닌 재정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환자실 비용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청구됩니다. 인공호흡기, 투석, 각종 약물과 검사, 모든 것이 수익으로 계산됩니다. 환자가 하루 더 살수록 병원의 수익은 늘어납니다. 의료진 개개인의 양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환자를 살리도록 훈련받았고 포기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의 비인간성, 좋은 죽음의 3가지 필수 요소 평안함, 고독하지 않음, 사랑하는 이의 곁. 중환자실은 이 3가지를 모두 파괴하는 비인간적인 공간입니다. 24시간 켜져 있는 형광등, 끊임없는 경보음, 차갑고 딱딱한 침대. 면회는 제한되고 환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냅니다. 낯선 의료진들이 수시로 들어와 몸을 만지고 환자의 프라이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환자실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선망에 시달립니다. 시간 감각을 잃고 환각을 보고 불안과 공포에 시달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헛소리를 하고 발작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고통은 생명을 연장하는 대가로 가족에게 지워지는 끔찍한 빚입니다. 신체 억제대의 사용도 문제입니다. 환자가 튜브를 뽑으려 하면 손목과 발목을 침대에 묶어버립니다. 인간의 마지막 존엄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온몸에 줄을 달고 침대 위에서 대소변을 해결하며 기계 소리를 듣다가 홀로 떠나는 모습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비인간적인 관행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 의료진과의 갈등. 가정 임종을 선택하면 의료진과의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의사들은 아직 해볼 수 있는 치료가 있다고 설득합니다. 간호사들은 환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병원 이송을 권유합니다. 이때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의료진의 선의는 의심하지 않지만
그들의 기준은 생명 연장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존엄한 마무리여야 합니다. 선우 씨는 수없이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려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마지막을 맞이하길 원하셨습니다. 때로는 친척들도 반대합니다. 병원에 가면 살 수도 있는데 왜 포기하느냐는 비난. 이 모든 압력을 견뎌내려면 환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가 사전에 있어야 합니다. 가족 간 갈등의 조정, 형제자매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어떤 이는 이제 편히 보내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려면 환자가 건강할 때 가족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본인의 뜻을 명확히 밝히고 모든 자녀들이 그 뜻에 동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의료 대리인을 한 명 지정하되 다른 가족들도 그 결정을 존중하기로 약속해야 합니다. 임종의 순간에 가족이 분열되면 환자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됩니다. 선우 어머님의 경우 생전에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병원에서 기계에 의지하며 죽고 싶지 않다. 집에서 너희들 곁에서 가고 싶다. 이 말씀이 가족들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육부 실천적 준비사항, 경제적 부담의 현실. 선우 어머님처럼 투병 생활의 고난을 겪었더라도 집으로 돌아와 가족의 사랑 속에서 떠나는 것은 그 고난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가치 있는 마무리입니다. 연명 치료는 환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뿐 아니라 남겨진 가족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치료비는 가족 전체의 삶을 파괴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생애 마지막 6개월 동안 소비되는 의료비가 평생 의료비의 30에서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의미 없는 연명 치료에 사용됩니다.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보내면 수천만 원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만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이 돈으로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지출이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며칠, 몇 주의 생존 기간을 늘릴 뿐입니다. 그마저도 고통 속에서 사전 의료 의향서의 작성. 사전 준비는 단순한 재산 정리가 아닙니다.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설계입니다. 상속 다툼으로 형제 간의 관계가 파탄나지 않도록 유언장을 명확히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연명 치료 거부를 가족들에게 분명히 천명하십시오. 노안으로 기력이 소진되면 자식들과 사위, 며느리 모두에게 병원 치료는 없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웹사이트나 보건소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사들은 임종 대신 폐렴, 신부전 등 개별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끊임없이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이 폐렴을 치료하지 않으면 환자가 며칠 내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가족들은 치료에 동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폐렴은 자연스러운 임종 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의료 대리인의 중요성. 핵심은 의료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나의 존엄을 지키겠다는 대리인과의 단단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서면으로 이 권한을 명확히 위임해야 합니다. 의료 대리인은 단순히 서류상의 이름이 아닙니다. 가장 신뢰하는 사람, 나의 가치관을 완벽히 이해하는 사람, 의료진과 다른 가족들의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리인과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의식을 잃고 호흡이 어려워지면
만약 폐렴이 생기면? 만약 심장이 멈추면?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원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선우 씨는 어머니의 뇌졸중 후유증 기간 내내 어머니의 존엄한 마무리가 가장 큰 효도임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이 없었다면 어머니는 아직도 중환자실 기계에 갇혀 계셨을 것입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활용. 호스피스는 단지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 아닙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최상의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돕는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입니다. 통증 관리, 증상 완화, 심리적 지원, 영적 돌봄. 호스피스 팀은 환자와 가족 모두를 지원합니다. 집에서 임종하는 경우에도 방문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모르거나 너무 늦게 신청합니다. 호스피스는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의 마지막 며칠이 아니라 마지막 몇 개월부터 시작하면 환자와 가족 모두가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부 마지막 순간의 의미. 가족의 역할, 치료자가 아닌 동반자. 가족들은 환자의 마지막 순간에 무언가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곁을 지키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손을 잡고 사랑하는 말을 건네고 추억을 나누는 것. 이것이 마지막 치료입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사랑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 어떤 의학적 처치보다 환자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어 보여도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습니다. 귀에 속삭이는 사랑의 말, 함께 부르던 찬송가나 노래, 손을 잡아주는 따스함. 이 모든 것을 환자는 느낍니다. 때로는 침묵도 필요합니다. 말없이 그저 곁에 앉아 환자의 호흡을 지켜보는 것. 이 고요한 동행이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시간. 마지막 순간은 용서와 화해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살아오며 쌓였던 오해와 상처들을 풀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머니,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치유를 가져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모든 가족에는 갈등과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작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우 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항상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어머니는 최고의 어머니셨습니다. 감사의 표현.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환자가 살아온 삶,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것들, 사랑으로 키워준 것에 대한 감사. 어머니가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제 삶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세월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말들은 환자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자신의 삶이 의미 있었다는 확인, 사랑받았다는 확신. 이것이 평화로운 죽음의 필수 요소입니다. 남겨지는 가족들에게도 이는 중요합니다. 후회 없이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말을 다하는 것. 장례식 후에 그때 말해둘 거라며 후회하지 않도록. 영적 준비. 종교가 있는 경우 영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목사님, 신부님, 스님을 모시고 마지막 기도나 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없더라도 각자의 방식으로 영적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생각, 우주의 일부가 된다는 철학, 후손들의 기억 속에 산다는 믿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육체는 사라지지만
사랑과 기억은 남습니다. 이 관점이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위안이 됩니다. 선우 어머님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가족들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찬송가를 불러드렸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어머니의 얼굴에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8부 구체적 실천 지침. 존엄을 위한 4가지 약속. 존엄을 위한 4가지 약속. 1. 연명 치료 거부 의사 표명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투석, 인공영양 공급 등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원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2. 의료 대리인 지정, 가장 신뢰하는 가족 구성원 1명을 지정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의료 결정 권한을 위임합니다. 다른 가족들도 이 결정을 존중하기로 약속합니다. 3. 임종 직전 병원 이송 금지. 임종 징후가 나타나도 119를 부르거나 응급실로 가지 않습니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4. 탈수 단식 과정. 수용 음식과 물 섭취를 거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임종 과정임을 받아들이고 강제로 영양이나 수액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가족회의를 통해 확정하십시오. 모든 가족 구성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환자 본인이 직접 이 내용을 설명하고 가족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가족회의의 진행. 가족회의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무겁고 어두운 주제이지만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접근합니다. 먼저 환자 본인이 자신의 생각을 밝힙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설명합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생각을 나눕니다. 불안, 두려움, 우려를 솔직히 표현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경청합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환자 본인에게 있음을 모두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환자의 삶이고 환자의 죽음입니다. 회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고 모든 참석자가 서명합니다. 이 문서를 여러 부 복사하여 각 가족이 보관하고 의료 대리인은 원본을 보관합니다. 필요한 서류들.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마이너스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작성. 의료 대리인 지정서, 공증 추천. 유언장 재산 분배 및 장래 희망 사항 포함. 마이너스 장기 기증의사 희망하는 경우. 주요 연락처 목록, 가족, 가까운 친구, 종교인 등. 이 서류들을 한 곳에 보관하고 가족들이 위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긴급 상황에서 찾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예상되는 어려움들. 이 길을 선택하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의료진의 압박, 환자를 포기하는 것이냐는 비난. 흔들리지 말고 이것이 환자의 선택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친척들의 비판, 불효자, 살인자라는 비난. 환자의 의사를 담은 문서를 보여주며 이것이 환자의 존엄을 지키는 행위임을 설명합니다. 죄책감, 내가 부모를 죽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모의 존엄을 지키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지금이 정말 때인가 하는 의문.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고통받고 있고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그때가 바로 그 시점입니다. 장례 준비. 생전의 장례에 대해서도 논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을 원하는지 매장을 원하는지, 장례식은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간소한 장례를 선호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례허식을 버리고 진정으로 고인을 기리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 선우 어머님은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화려한 장례식은 필요 없다. 조촐하게 가족들만 모여 나를 기억해주면 된다. 가족들은 그 뜻을 따랐습니다. 결론, 존엄한 마무리를 향하여.
죽음은 패배가 아니다. 죽음은 예고 없는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완결입니다. 저는 가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될 때 자연으로 돌아가는 평화로운 죽음을 최고의 미덕이라 생각합니다. 현대의학은 죽음을 패배로 봅니다. 환자가 사망하면 의사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관점입니다. 모든 생명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이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품위 있게 맞이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선우 어머님처럼 비록 뇌졸중으로 힘든 투병을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가족의 사랑 속에서 가장 품위 있는 작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의 승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즉시 실천하십시오. 가족들과 나의 죽음에 대한 솔직한 합의를 도출하십시오. 이 대화가 후회 없는 마지막 순간을 만듭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아직 건강하니까 나중에라고 생각하면 그 나중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의사결정 능력이 온전할 때 이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불편한 대화입니다. 아무도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를 피하면 결국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고 의사가 결정하셔야 합니다라고 압박할 때 냉정한 판단을 내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꾸어야 할 문화. 개인의 준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죽음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병원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환자 중심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생명 연장이 아니라 삶의 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죽음을 터부시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문화. 가정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져야 합니다. 의료 교육도 바뀌어야 합니다. 의사들이 살리는 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잘 보내드리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의 의료진의 역할은 무리한 치료가 아니라 편안한 동행입니다. 당신의 선택. 여러분은 자신의 마지막 페이지를 어떻게 채워넣고 싶으십니까? 기계의 굉음 속에 갇힌 고독한 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품격 있는 마무리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관, 가치관, 존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중환자실 침대에서 온몸에 튜브를 달고 고통받던 모습으로, 아니면 집에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눈을 감은 모습으로, 남겨질 가족들에게 어떤 마지막을 주고 싶습니까? 트라우마와 죄책감으로 평생 고통받을 기억을, 아니면 슬프지만 평온한 사랑으로 가득한 작별의 기억을. 선우 씨의 이야기 그 후, 선우 씨는 어머니를 보내고 1년이 지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컸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더 일찍 보낸 것은 아닐까, 병원에 계셨다면 조금 더 사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어머니의 마지막 2개월은 5년간의 병원 생활보다 훨씬 의미 있었습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평온하게 보낸 그 시간. 어머니도 편안해 하셨고 우리도 후회 없이 작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끝까지 계셨다면 저는 평생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은 집 거실에서 손주들과 함께 하시며 미소 짓던 어머니의 평화로운 얼굴입니다. 이것이 진짜 효도였습니다.
무조건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존엄을 지켜드리는 것, 어머니가 원하시던 방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또 다른 사례들. 선우 어머님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이 비슷한 선택을 하고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70대 말기 암 환자였던 김 선생님.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3개월을 가족과 함께 여행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며 보냈습니다. 병원에서 항암 부작용에 시달리는 대신 삶을 온전히 누렸습니다. 80대 치매 환자였던 박 할머니. 가족들은 인공 영양 공급을 거부하고 할머니가 원하는 만큼만 드시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주간 할머니는 거의 드시지 않았지만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의 손을 잡고 평화롭게 가셨습니다. 90대 심장병 환자였던 최 할아버지. DNR 서명을 해두셨고 심장이 멈췄을 때 가족들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고요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폭력적인 CPR 대신 존엄한 마무리였습니다. 의료진의 목소리. 일부 의료진들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 중환자실 의사는 익명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매일 환자를 살리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계가 숨을 쉬게 하고 약물이 심장을 뛰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입니까? 제 부모님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저는 절대 중환자실에 모시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로서 중환자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한 호스피스 전문의는 말합니다. 완화 의료로 전향한 후 저는 비로소 의사가 된 것 같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을 돌보는 것. 이것이 의학의 본질 아닐까요? 생명 연장에만 집착하는 의학은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치료입니다. 구부 사회적 변화를 위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 우리 사회가 존엄한 죽음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확대. 현재 호스피스 병상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가정 호스피스는 더욱 부족합니다.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절실합니다. 둘째, 사전 의료 의향서의 실효성 강화. 현재 사전 의료 의향서가 있어도 의료 현장에서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구속력을 더 강화하고 의료진의 준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셋째, 의료진 교육 개선. 의대와 간호대 교육과정에 죽음학, 완화의료, 의료윤리 과목을 필수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의료인들이 죽음을 패배가 아닌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넷째, 불필요한 연명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제한.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오히려 이런 치료가 장려되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유족 지원 프로그램. 가족을 잃은 후의 심리적 지원, 사별 상담, 유족 모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대중인식의 변화. 제도만큼 중요한 것이 대중의 인식 변화입니다. 죽음을 금기시하는 문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사는 법만큼 잘 죽는 법도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죽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죽음 준비 교육은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포기 또는 불효가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 오히려 환자의 존엄을 지키는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병원 중심 의료에서 환자 중심 의료로의 전환.
의료의 목적은 생명 연장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이어야 합니다. 언론과 미디어의 역할. 언론과 미디어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사례들을 보도하고 대중에게 알려야 합니다. 선정적인 안락사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인 완화 의료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의료 드라마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항상 환자를 살리는 극적인 장면만이 아니라 때로는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것이 최선인 상황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큐멘터리, 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존엄한 죽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종교계의 역할. 종교계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생명의 존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존엄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기독교의 선종, 불교의 임종정념, 유교의 수종. 모든 종교가 좋은 죽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신도들에게 죽음 준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사전 의료 의향서 작성을 권장하고 가족들과의 대화를 독려해야 합니다. 임종 시 영적 돌봄을 제공하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것도 종교계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10부 당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일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가족과 대화하십시오.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주제를 꺼내 보십시오. 불편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대화입니다. 둘째,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십시오. 가까운 보건소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웹사이트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의료 대리인을 정하십시오. 가장 신뢰하는 사람 한 명을 선택하고 그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당신의 가치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전달하십시오. 넷째, 이 정보를 공유하십시오. 이 영상을 가족, 친구들과 공유하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부모님과 대화하십시오.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시다면 부모님의 생각을 물어보십시오. 어떤 마무리를 원하시는지, 어떤 치료는 원하지 않으시는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까? 부모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자연스러운 계기를 활용하십시오. 친척이나 지인의 임종 소식, TV 프로그램, 이 영상 등을 계기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영상을 봤는데 로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직접적이지 않으면서도 주제를 꺼낼 수 있습니다. 열린 질문으로 시작하십시오. 부모님은 나중에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세요?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경청하십시오. 부모님의 생각이 당신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 대화하십시오. 한 번의 대화로 모든 것을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젊은 세대에게 나는 아직 젊은데 이런 것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나요? 아닙니다. 사고, 갑작스러운 질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젊다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결정해 두면 나중에 가족들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의식을 잃었을 때 가족들이 이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괴로워하지 않도록. 젊은 세대가 이런 대화를 시작하면 부모 세대도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구나 하며 자신도 준비하게 됩니다. 의료인들에게 의사, 간호사,
의료 종사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환자와 가족이 연명 치료를 거부할 때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자는 말 대신 환자에게 최선이 무엇일까를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를 권하지 마십시오. 환자에게 정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완화 의료라는 선택지도 제시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부모나 가족에게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기준으로 환자를 대해 주십시오. 정책 위반자들에게 정부와 정책 담당자분들께 요청드립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존엄을 지키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불필요한 연명 치료를 줄이면 의료비도 절감되고 환자의 고통도 줄어듭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이익입니다. 죽음 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어릴 때부터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전 의료 의향서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에필로그 진정한 삶의 승리. 선우 어머님의 마지막 순간. 선우 어머님의 마지막 순간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아들 선우 씨가 오른손을, 며느리가 왼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침대 곁에 앉아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호흡이 점점 얕아졌습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침착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원하시던 마무리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모든 걱정 내려놓으시고 평안히 가세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어머니를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신 후 어머니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영면에 드셨습니다. 중환자실의 경보음도 의료진의 분주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의 사랑과 고요함만이 있었습니다. 1년 후, 1년이 지난 후 선우 씨 가족은 어머니의 기일에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을 준비하고 어머니의 사진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어요. 할머니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어머니,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합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슬픔은 있었지만 트라우마는 없었습니다. 후회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최선을 다해 모셨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보내드렸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만약 중환자실에서 끝까지 계셨다면 가족들은 평생 그 끔찍한 장면들을 떠올리며 악몽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의 평화로운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위안을 얻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어떻게 쓰여질까요? 당신은 어떤 마지막을 원하십니까? 기계에 둘러싸인 중환자실에서?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집에서? 당신의 가족들에게 어떤 기억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고통스러운 마지막? 아니면 평화로운 작별?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신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족과 대화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당신의 의사를 명확히 하십시오. 마지막 당부.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삶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존엄하게, 평화롭게,
사랑 속에서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남겨질 가족을 위해서도, 현대의학의 발전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의학이 우리의 존엄까지 빼앗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때로는 용기를 내어 그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희망의 메시지. 어둡고 무거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당신도 이 변화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회를, 죽음이 두렵지 않고 가족들과 평화롭게 작별할 수 있는 문화를 마치며 여러분의 깊은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후회는 없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입니까?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이용 방법, 사전 의료 의향서 작성 가이드,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존엄한 삶은 존엄한 죽음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지막이 평화롭고 품위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